패스트 캠퍼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챕터. 부동산 투자는 도대체 자본금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쉽게 1,00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의 접근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설명드리는데 강좌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통상 수익 얼마 났느냐, 수익률 몇 %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투자 원금 대비해서 투자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수익률의 대표적인 게 이자율이겠죠? 이자율의 경우를 적금 몇 % 수익률이냐? 2%다라고 하면 1억이라는 원금을 예치했을 때 내가 그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이 200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2%라면. 자, 이런 것을 명목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목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그냥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1억을 정기 적금에 넣어서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을 때도 꾸준히 물가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가 정기 적금을 넣었던 시점에 200만 원과 1년 뒤에 200만 원을 같이 다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물가 상승률로 계산을 해서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 실질적인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기적금 수익률은 99년에 10%였던 것이 2018년도에 2%까지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지수입니다.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인 것 같은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인가요? 자, 물가지수가 변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물가지수가 변동된 거, 물가가 한마디로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물가가 얼마 올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200만 원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자,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파란색 그래프는 아까 보셨던 정기적금의 명목금리예요. 19년도에 10%이던 것이 지금 현재 2%대까지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는 것은 이제 물가 상승률입니다. 매년 1% 올랐다가 4% 올랐다가 4% 올랐다가 또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 수익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목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만큼 나눈 것이 실질 수익률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질 수익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 그래프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 금리가 10%를 하던 시점에도 나의 실질 수익률은 8.5%. 적어도 이 정도는 내 돈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죠. 명목 수익률은 7%에 달했지만 실질 수익률은 2%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매기 나의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과 동반시켜서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번 거냐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질 수익률이 거의 0%대에 가깝습니다. 언제부터? 2014년도부터는 계속 0%대 밑에 있네요. 자, 그래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정기적금을 예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0. 몇 %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수익률은 뭐가 다르냐? 부동산 수익률도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원금 대 수익인데 부동산이 좀 다른 거. 자, 부동산은 그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더라. 하나의 특장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 외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정기적금 이자처럼 매기에 나오는 수익 외에도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원금의 가격이 올라서 얻어지는 수익, 소위 얘기하는 자본 차익, 캐피털 게인이 있다는 거죠. 정기적금을 예금했을 때는 1억을 예금하면 찾을 때도 1억이지만 부동산은 1억짜리 부동산을 샀다가 매매할 때는 1억 2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3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을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대출금에 대한 부분,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대출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대출금을 가지고 내가 같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운영 수익과 자본 차익 모두 내 건 아닙니다. 내가 자본금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모든 운영 수익, 모든 자본 차익이 내 것이겠지만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함께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운영 수익의 일부는 떼어줘야 될 거고요. 자본 차익의 일부도 떼어줘야 될 겁니다. 그 떼어줘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원금을 만기에 일시적으로 갚는다고 하면 운영 수익 중에서는 대출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본 차익 중에서는 대출 원금이 우리가 운영 수익과 자본 차익 중에 대출금에 떼어줘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왜 중요하느냐? 부동산의 수익률을 구할 때는 늘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내 돈의 수익률을 구할 때는 운영 수익 중에서도 이자를 공제해야 된다는 거고 자본 차익 중에서도 대출 원금을 공제하고 계산해야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왜 도대체 타인의 자본, 대출금을 끼고 투자를 하느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출금리보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대출금리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적금금리가 낮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적금을 넣는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7%로 대출을 받아서 5%로 적금을 넣는다는 얘기는 앉아서 2%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적금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성립하지 않지만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걸 정리한 게 이 표입니다. 자, 자본금. 둘을 합치면 1억이죠? 그래서 1억짜리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돈 9천만 원과 남의 돈 1천만 원 쭉 내려서 내 돈 1천만 원과 남의 돈 9천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대출금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전체 1억 중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은 6%고요. 대출 이자율은 3.5%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이 있죠? 자, 이 수익. 부동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대출 이자와 원금을 빼고 계산해야지 그게 내 수익률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지분 수익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수익률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차입 이자율, 대출 이자율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이게 크다면 대출금이 많을수록 내 수익률은 더 높아지더라. 이것이 레버리지 효과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금을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거 구하실 때는 자본금에서 투자 원금에서 대출금. 근데 대출은 제가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뺀 것이 내 자본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출 가능 금액을 얼마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투자 원금분의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론투밸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TV다라는 거죠. 자, 이 LTV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은행이라고 해볼게요. 은행이 결정하는 거죠. 론투밸류.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10억짜리 자산을 들고 온 차입자에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거냐를 각 금융기관, 은행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이제 LTV라고 하는 건데 이 LTV라는 건 은행이 맘대로 결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대출 많이 해주지 마 라고 하면 LTV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낮아지겠죠? 밸류가 동일하더라도 론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럴 수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불안하겠죠? LTV를 낮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아파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과 동조화되어 있는 신도시 아파트다. 그리고 사람들의 거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빌려줘도 괜찮겠구나. LTV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나홀로 아파트다. 혹은 지방에 있는 임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LTV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LTV라는 것은 부동산의 정책, 경기, 부동산 특성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결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1번, 2번 넘어가고 3번 바로 넘어갈게요. 3번 넘어갔을 때 투자 원금에서 부동산 대출 가능 금액을 빼야지 내 자본금을 구할 수 있는데 부동산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건 투자 원금에서 LTV를 곱해야 된다. 그런데 이 LTV는 누가 정한다?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봐라? 금융기관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부동산 대략 얼마짜리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오늘 클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클립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